3월 15일이에요. 편의점 앞 7살 아이의 대답을 들은 순간 대한그룹 회장 서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눈매, 똑같은 이마선, 심지어 왼쪽 눈 밑 작은 점까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7년 전 무정자증 진단으로 후계자에서 쫓겨나고 사랑하는 여자를 떠나보낸 그에게 이 아이들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편의점 안에서 야간 알바를 하는 여자, 7년 전 일방적으로 버린 그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받은 무정자증 진단이 완전한 조작이었고 7년간 혼자 아이들을 키운 그 여자가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은 밤 강남의 편의점 앞에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서준혁은 이사회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로 멈춘 차 안에서 편의점 처마 밑을 바라봤습니다. 옹기종기 앉아있는 2명의 남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였습니다. 준혁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차 잠시만 세워주세요. 예, 회장님. 준혁은 우산을 펼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천천히 다가가면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왜 이 시간에 여기 혼자 있니?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고개를 들어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준혁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눈매와 이마선이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왼쪽 눈 밑에 작은 점까지도 말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무의식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나며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편의점 안에서 일해요. 막차를 놓쳐서 엄마 퇴근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형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형, 배고파.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몇 살이야? 7살이에요. 생일이 언제니? 3월 15일이에요. 준혁이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카운터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일방적으로 떠나보낸 연인 윤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서아는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며 지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아와 눈이 마주친 순간 서아는 계산대 위에 거스름 돈을 쏟아뜨렸습니다. 동전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매장 안에 울렸습니다. 서아가 얼어붙은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서아의 거칠어진 손과 깊어진 눈가 주름이 보였습니다. 서아가 떨리는 손으로 거스름돈을 주워 담았습니다. 다른 손님이 계산대로 오자 서아는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아는 준혁을 외면했습니다. 7년 전 대학병원 비뇨기과 진료실에서였습니다. 당시 29세였던 준혁은 정기 건강검진 후 추가 정밀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최 원장이 진단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완전 무정자증입니다. 정액 내 정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준혁이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재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고안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 결과는 같을 겁니다. 정자 생성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자연 임신은 물론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준혁의 아버지 서태현 회장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서태현이 비서실에서 받은 보고서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를 이을 수 없는 장남은 그룹 후계자 자격이 없다. 준혁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재검사를 받겠습니다.
이미 3차례 검사를 받았다. 의료진 소견서도 여기 있어. 서태연이 서류를 책상 위로 밀어냈습니다. 민재를 후계자로 내정하겠다. 재벌가 딸과의 결혼 약속도 취소하고 준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필요 없다. 현실을 받아들여라. 며칠 후 준혁은 5년간 사귀어온 연인 서아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은 서아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라고 그렇게 연락했어? 준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헤어지자. 서아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 미래를 위해서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제대로 설명해줘. 설명할 것 없어. 그냥 헤어지자.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혁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정된 일이야. 서아가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결혼 얘기하던 사람이. 준혁이 서아의 손을 떼어내며 돌아섰습니다. 안녕. 이별 통보 2주 후 서아는 계속되는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때문에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임신 6주차예요. 축하드립니다. 서아가 진료대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이 아이야. 분명히. 서아는 준혁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준혁의 친구들에게 수소문했지만 모두 해외 출장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서아는 준혁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경호원 2명이 서아를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서아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혁 씨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회장님 지시로 접근 금지입니다. 다시 오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호 책임자는 그날 밤 서태연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윤서아라는 여성이 임산부 같았습니다. 서태연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행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접촉을 차단해라. 이 일은 준혁에게 알리지 말고. 준혁의 수행비서였던 김 실장이 서아의 연락처를 구해 조심스럽게 전화했습니다. 윤서아 씨죠? 회장님께서 무정자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서아가 핸드폰을 꽉 잡았습니다. 무정자증이요?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어요. 조심하세요. 서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정자증이라면 자신의 임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면 오히려 준혁이 자신을 불신할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냐고 의심받을 게 뻔했습니다. 결국 서아는 연락을 포기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서아는 자신의 성이 아닌 준혁의 성을 아이들에게 붙여줬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아이들이 아버지의 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시윤으로 등록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준혁은 아이들의 생년월일을 머릿속으로 역산했습니다. 3월 15일에서 임신기간 40주를 빼면 수정 시점이 7년 전 5월 말에서 6월 초였습니다. 자신과 서아가 헤어지기 직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아가 퇴근 시간이 되자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시윤아, 가방 챙겨. 서아는 준혁에게 한마디 인사도 없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준혁이 뒤따라 나가며 불렀습니다. 서아야. 서아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7년이야, 7년. 서아와 아이들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선 채 운전기사가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모른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의 진위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준혁은 가장 신이 많은 박종호 상무를 불렀습니다. 박 상무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준혁이 의자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7년 전 제가 받았던 대학병원 의료 기록을 모두 입수해 주세요. 의료 기록 말씀이신가요? 그때 담당 의사와 검사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인원의 신원도 파악해 주시고요. 박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법상 환자 본인 동의 없이는 기록 열람이 어렵지만 회장님 본인의 기록이므로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시 병원 측에 공식 서면 요청서를 발송해 주세요.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반지하 단칸방에서 서하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로,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는 하루 16시간 노동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시우가 어린이집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늦게 들어와? 서아가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밤에 일해야 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알겠어요. 서아는 7년간 양육비 지원 없이 쌍둥이를 키워왔습니다. 아이들의 출생신고서, 아버지란에는 미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는 미혼모가 된 딸과 연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준혁은 서아의 현재 주소를 파악한 뒤 반지하 집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준혁이 차에서 내려 골목을 살펴봤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과 좁은 계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 뒷골목에서 서아가 무거운 식자재 박스를 나르다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혁이 차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아가 스스로 일어나 허리를 두드리며 다시 박스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갑시다. 사흘 후 박 상무가 병원에서 입수한 의료기록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검체 접수 번호와 결과지의 바코드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준혁이 박 상무를 불렀습니다. 상무님, 이것 좀 보세요. 박 상무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번호가 다르네요. 당시 검사실 CCTV와 검체 관리 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주세요.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상무가 보고했습니다. 7년 전 검사 당일 검사실에서 검체가 바뀌는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누구 실수였습니까? 담당 간호사 김말숙이 검체 라벨을 잘못 부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준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고 직후 경고 처분만 받고 계속 근무하다가 3년 전 갑자기 퇴사했습니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박 상무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퇴사 직전 고액의 예금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재를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재 정자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한편 대한그룹 부사장실에서 민재는 보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회장님께서 7년 전 의료 기록을 조회하고 계십니다. 민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의료 기록? 민재는 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서태현 회장이 민재를 공식 후계자로 발표하려던 이사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후계자 내정은 공식 문서화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태현 회장 사후 대한그룹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후계자를 결정했습니다.
해외 사업 확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준혁이 민재를 제치고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가 자신을 후계자로 점찍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후 부사장직을 유지하며 형의 약점을 찾아 회장 자리를 되찾을 기회를 노려왔습니다. 민재가 측근 이 전무를 불렀습니다. 전무, 형의 동선을 24시간 감시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간호사 김말숙의 소재를 먼저 파악해서 입을 막으세요. 일주일 후 준혁은 서아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반지하 집 앞에서 서아와 마주쳤습니다. 서아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참이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서아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어. 준혁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내가 무정자증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 쌍둥이가 내 아이일 수 있어. 서아가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7년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버지라는 게 말이 돼? 시우와 시윤이가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서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을 때 당신 찾아갔어. 그런데 당신 집 경호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준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장님 지시로 접근 금지라고 했어. 다시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뒤로 모든 연락처가 차단되어 있었어. 무정자증이라고 들어서 임신 사실을 알리면 오히려 의심받을 것 같아서 혼자 낳기로 결심했어. 준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아야, 나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 준혁이 즉시 당시 경호 책임자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대한그룹 보안팀장이 사무실로 왔습니다. 준혁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7년 전 윤서아 씨를 왜 차단했습니까? 보안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대 회장님의 직접 지시였습니다. 무슨 지시요? 임산부인 것 같다고 보고드렸더니 더욱 철저히 차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준혁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서재를 찾아갔습니다. 금고에 보관된 개인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깊숙한 곳에서 친필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후계자에게 결격 사유가 될 여자와 아이는 완전히 제거하라. 메모 옆에는 서아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있었습니다. 임신 확인 보고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접촉 차단 완료라는 도장이 찍힌 문서까지 있었습니다. 준혁이 서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인 만년필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서아,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인생을 조종한 아버지의 잔혹함에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이 새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서아에게 DNA 검사를 제안하려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주요 연예시사 매체에 충격적인 기사가 동시다발로 보도되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7년간 숨겨온 혼외자, 쌍둥이 발각. 기사에는 서아가 편의점 앞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서 있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준혁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편의점 CCTV 캡처 화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아의 실명과 거주 지역 일부까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급히 준혁의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준혁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정보가 새어나간 겁니까? 서아의 반지하 집 골목에는 새벽부터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이 재벌 애인 집이래요. 혼자 애들을 키우고 있었다던데. 집주인이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아 씨, 당장 이사 가세요.
이런 시끄러운 일로 다른 세입자들이 피해본다고 난리예요. 서아가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했고 안 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언론에 나온 사람이 여기 살면 안 되죠. 쌍둥이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한 아이가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너네 아빠가 돈 많은 나쁜 사람이래. 시우가 그 아이를 밀쳤습니다.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야. 어린이집 선생님이 시우를 불렀습니다. 시우야, 친구 밀치면 안 돼. 시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우가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가 누구야? 서아가 아이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당분간 쉬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아가 준혁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망가졌어. 전화를 끊어버린 서아는 아이들과 함께 집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박상무가 준혁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 언론 유출의 배우가 부사장님인 것 같습니다. 민재가요? 기사에 사용된 CCTV 화면은 저희 계열 보안업체 서버에서 유출된 겁니다. 해당 영역은 부사장 직속 보안팀만 접근할 수 있어요. 박상무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기사 작성 기자의 최근 금융 거래 내역입니다. 이 전무의 개인 회사로부터 거액의 광고 계약금이 입금되었어요. 준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같은 날 오후 민재는 그룹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사회실에서 민재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회장의 사생활 스캔들이 그룹 이미지와 주가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재파 사회이사 3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회이사가 말했습니다. 주가가 이틀 새 15% 급락했습니다. 다른 사회이사가 덧붙였습니다. 협력업체들이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요. 민재가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게 그룹을 위한 길 아닐까요? 중립파 이사들도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사퇴 수습이 우선입니다. 공식 해명이라도 해주세요. 준혁이 고립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상무가 급보를 가져왔습니다. 7년 전 검체 바꿔치기 핵심 증인 김말숙이 갑자기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준혁이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도와준 겁니까? 출국 항공권과 방콕 숙소 비용이 민재 부사장 측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준혁은 대한그룹 홍보팀을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준혁이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쌍둥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친자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섣부른 보도가 무고한 아이들과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7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혁이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혼외자 존재를 숨기고 회장직을 유지한 것 아닙니까? 준혁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준혁이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미 법무법인에 기사 작성 기자와 출처 제보자에 대한 고소장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서아는 집에서 준혁의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봤습니다. 준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자신과 아이들을 더욱 세간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다고 느꼈습니다. 서아가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시우는 집에만 갇혀 있는 동안 이전에 다니던 어린이집 친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시우야,
너 아빠 뉴스에서 봤어.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시우가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서아가 화장실 문 앞에서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서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시우가 최근 말수가 줄고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아요. 심리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아가 핸드폰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상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한 회당 15만 원 정도 하실 거예요. 서아는 밤새 가계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상담 비용을 마련할지 막막했습니다. 준혁은 서아의 문자를 받고도 멀리서 그녀의 집을 지켰습니다. 기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보안업체 직원을 고용해 골목 입구를 경비하게 했습니다. 서아 명의로 익명의 후원금이 어린이집과 병원에 입금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새벽 준혁은 차 안에서 서아의 반지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태국행 항공편을 예약해 주세요. 태국 말씀이신가요? 김말숙을 직접 찾아내겠습니다. 준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밝혀 서아와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사흘 후 태국 방콕에서 준혁과 박상무는 도주한 간호사 김말숙을 추적했습니다. 방콕 외곽 민부리 지역의 허름한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김말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준혁이 문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말숙 씨, 서준혁입니다. 잠깐만 얘기하고 싶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박상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김말숙 씨, 민재가 당신을 영원히 숨겨줄 거라 믿습니까? 당신은 증인이 아니라 증거인멸 대상입니다. 김말숙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결국 문을 열고 그들을 초라한 원룸 안으로 들였습니다. 김말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준혁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7년 전 진실을 알고 싶어요. 김말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7년 전 제가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검체 라벨을 실수로 바꿔 붙였어요. 일부러 한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정말 실수였어요. 김말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 내부 감사에서 이 사실이 발각될 뻔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접근해서 거액을 주며 입을 막았어요. 준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김말숙이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서태현 회장의 비서실 소속이었어요. 최근에 민재 부사장 측에서 다시 연락해 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영구히 해외에 머물라며 생활비와 항공권을 제공했어요. 김말숙이 서랍에서 USB를 꺼내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당시 검체 교환 경위서와 입금 내역이 다 들어있어요. 준혁이 USB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정식으로 진술해 주시면 증인 보호 프로그램과 법률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말숙이 오랜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더 이상 숨어 살기도 지쳐요. 귀국 다음 날 준혁은 공인된 대학병원 남성의학센터를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정자수 및 운동성 정상 소견입니다. 준혁이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7년간 그를 옥죄었던 무정자증 진단이 완전한 오진이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탄 준혁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같은 시각 서하는 식당에서 점심 피크타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동료 직원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빈혈과 영양실조, 그리고 과로로 인한 탈수 증세입니다. 최소 2주간의 절대 안정과 수액 치료가 필요해요. 서아가 링거를 빼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내일 출근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어요. 간호사가 서아를 말렸습니다. 환자분, 위험해요. 그때 준혁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원무과에 먼저 들러 서아의 입원 수속과 비용 선납을 완료했습니다. 병실 앞으로 향했지만 서아는 문을 잠그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시우가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엄마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준혁이 복도 의자에 앉아 시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시우야, 옛날에 아저씨가 큰 실수를 했어. 그래서 시우 엄마와 시훈이를 힘들게 했어. 시우가 준혁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곁에 있고 싶어. 시우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저씨 얘기 나오면 울어요. 근데 가끔은 아저씨 사진도 봐요. 준혁이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대신 제가 들을게요. 아저씨가 진짜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시우가 병실 앞 의자에 준혁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혁이 자신이 왜 7년 전 엄마를 떠났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시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시우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왜 맨날 혼자 결정해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른의 잘못이야. 미안해. 시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문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서아가 입원해 있는 2주 동안 준혁은 서아 몰래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린이집 비용과 밀린 공과금을 납부했습니다. 집주인을 찾아가 밀린 월세를 대신 갚으며 퇴거 요구를 철회하도록 협상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줄 경험 많은 보육사를 파견했습니다. 시우에게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담임의 권고를 기억해 아동 심리 상담 전문가를 연결했습니다. 시우가 주 1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퇴원한 서아는 집에 돌아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기가 끊기지 않았고 집주인이 친절했습니다.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재밌게 가르쳐 줬어요. 시우가 덧붙였습니다. 상담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니까 좀 나아요. 서아가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시우가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우리 앞에서 울었어요. 엄마 쓰러졌을 때 병원 복도에서 밤새 있었대요. 진짜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서아가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서아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둘은 12년 전 대학 시절 처음 만났던 캠퍼스 내 벤치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이 무정자증 오진의 전말, 아버지의 개입,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떠난 진짜 이유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검사 결과지와 김말숙의 진술서, 사본을 서아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아가 서류를 확인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되돌려요? 애들이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남은 시간을 전부 바칠게. 제발 기회를 달라. 서아가 대답 대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DNA 검사에 동의할게요.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준혁이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아빠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게. 서두르지 않을게.
두 사람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캠퍼스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화해의 문이 열렸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 준혁과 서아, 쌍둥이는 함께 서울의 공인 유전자 검사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검사실에서 검사원이 시윤이의 구강세포를 채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문지르자 시윤이가 말했습니다. 이거 아프면 아빠가 혼내줄 거야. 준혁이 시윤이를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시윤이가 처음으로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서아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혁과 서아가 함께 검사기관을 찾았습니다. 담당자가 결과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시윤이 서준혁 씨의 친자일 확률이 99.99%입니다. 준혁이 결과지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서아는 옆에서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혁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가정법원에 친자인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김말숙의 공식 진술서를 증거로 첨부해 7년 전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 측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준혁이 단상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7년 전 제가 받은 무정자증 진단은 검체 바꿔치기로 인한 완전한 오진이었습니다. 준혁이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아버지 서태현 전 회장의 은폐 지시 문서와 이복 동생 민재의 최근 증거 인멸 시도까지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7년간 아이들을 모른 채 살았다는 말씀인가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였습니다. 여론이 급격히 준혁과 서아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서준혁 오진, 서태현 은폐가 올랐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7년간 아이와 엄마를 버린 줄 알았는데 피해자였네요. 서아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검찰이 민재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언론 유출 및 명예훼손 혐의와 증인 회유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대한그룹 이사회는 부사장 해임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재는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가 통과되기 직전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준혁이 민재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책상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고발하지 않겠다. 하지만 서아 씨는 별도로 고소할 수 있어. 그건 내가 막을 수 없어. 민재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는 변호사와 상담 후 민재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준혁이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면 서아 씨에게 합의를 권해보겠다. 민재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며 형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에서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동생의 모습을 떠올렸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료사고를 일으킨 병원 측이 소송 진행 중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준혁은 합의금 수령과 함께 병원 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응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혁이 서아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습니다. 둘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나와 결혼해 줄래? 서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야. 결혼은 아이들이 당신을 완전히 아빠로 받아들인 후에 생각할게. 준혁이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일게. 그날부터 준혁은 매일 퇴근 후 서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 먹고 숙제를 봐줬습니다. 잠자리 동화를 읽어줬습니다. 주말에는 놀이공원과 키즈카페, 과학관에 데려갔습니다. 서서히 아빠라는 존재로 아이들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시윤이는 이미 준혁을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시우는 여전히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예전처럼 경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서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시우가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는 회사 사장이라고 말하며 웃더라고요. 서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우가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은 후로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요. 서아가 준혁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상담받게 해줘서 고마워.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서아가 준혁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2가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스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고 싶어. 준혁이 서아의 자립심을 존중하며 말했습니다. 초기 자금을 무이자 투자 형식으로 지원하겠어. 서아가 고민 끝에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2 사람은 법적 계약서까지 작성하며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여름이 되어 가족 4명이 처음으로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에서 시우가 아빠 옆자리에 앉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착륙 후에는 아빠 손을 잡고 공항을 걸어 나왔습니다. 제주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서아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7년간 꿈꿔왔던 장면이야. 서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12년 전 그 벤치에서 시작된 거야. 여행 마지막 날 밤 숙소 테라스에서 별을 보던 시우가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말고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준혁이 말없이 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아와 시윤이도 달려와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4사람은 제주의 밤하늘 아래 비로소 하나의 가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한 달 뒤 준혁과 서아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박상무만 참석했습니다. 시우와 시윤이가 링베어러로 반지를 가져왔습니다. 웨딩 사진 촬영 중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가족 모두 손잡고 웃어주세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 순간이 찍힌 사진은 새 집 거실에 가장 크게 걸렸습니다. 결혼식 한 달 후에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시우가 거실에서 시윤이와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우가 코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코에서 뭔가 나와. 서아가 부엌에서 나와 보니 시우의 코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급히 화장지로 시우의 코를 막았습니다. 시우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시우가 어지럽다며 소파에 앉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시우야. 준혁이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아이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응급차가 도착해 시우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준혁과 서아가 응급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윤이는 서아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시우의 혈액 검사를 마쳤습니다. 담당 의사가 준혁과 서아를 불렀습니다. 백혈구 수치에 이상이 있어요. 소아혈액 종양과 전문의에게 인계하겠습니다. 준혁이 의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골수 검사도 필요합니다.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된 건가요? 검사 결과를 기다려보세요. 3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아혈액 종양과 김 교수가 준혁과 서아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김 교수가 검사 결과지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시우가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라는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서아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시우가 암에 걸릴 리 없어요. 준혁이 서아를 붙잡았습니다. 김 교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비세포형이라고 하는 종류예요. 즉각적인 항암 치료와 함께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김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식 성공률을 높이려면 가족 중에서 조직이 맞는 기증자를 찾아야 해요. 부모나 형제가 먼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혁이 즉시 말했습니다. 제가 내일 당장 검사 받겠습니다. 비혈연 기증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가족이 우선입니다. 다음 날 준혁이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3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교수가 결과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 항원 중 3개만 일치해요. 차선책은 가능하지만 최선의 기증자는 아닙니다. 서아와 시윤이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서아는 2개, 시윤이는 3개만 일치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비혈연 기증자 찾기를 동시에 진행하겠어요. 시윤은 항암 치료 첫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강한 항암제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구토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병실을 찾아온 시윤이에게 시우가 말했습니다. 시윤아, 형 금방 나으니까 걱정하지 마. 서아는 낮에는 아이 곁을 지키고 밤에는 병원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준혁은 밤마다 병실 보호자 의자에서 시우의 손을 잡고 새우잠을 잤습니다. 한 달 만에 10kg 가까이 체중이 빠졌습니다. 준혁이 전 세계 골수 기증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의 조혈모세포은행에도 긴급 요청을 넣었습니다. 최고의 소아혈액 종양 전문의를 세컨드 오피니언으로 초빙했습니다. 그러나 시우의 조직 유형이 희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맞는 기증자를 찾기 어렵다는 보고가 돌아왔습니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반일치 이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던 중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민재 부사장님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복 형제는 아버지의 유전자만 공유하므로 친형제보다 일치 확률이 낮아요. 하지만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준혁이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민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상무에게 민재의 현재 주소를 확인받았습니다. 대한그룹 퇴사 후 민재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외곽의 허름한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준혁이 민재의 오피스텔 문을 두드렸습니다. 술에 절어 수염도 깎지 않은 민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민재가 형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이번엔 복수하러? 준혁이 민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가 날 얼마나 미워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시우는 죄가 없어. 7살짜리 아이야.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간청했습니다. 제발 검사만이라도 받아달라. 민재가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형이 무릎까지 꿇어? 볼만하네. 근데 내가 왜 형 아들을 살려야 하는데? 민재가 준혁의 갈라진 손등과 눈 밑 다크서클을 봤습니다.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시간이 없어. 준혁이 돌아서고 민재는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어머니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우의 상태가 감염 합병증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김 교수가 통보했습니다. 2주 내로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요. 서아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시우를 바라보며 밤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준혁은 복도 끝에서 서아의 등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재는 홀로 오피스텔에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문득 병상에서 어머니가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재야, 형을 미워하지 마라.
너희 둘은 같은 아버지의 피가 흐른다. 민재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민재는 준혁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종양과에서 조직 적합성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삼촌입니다. 검사 결과 발표 날이었습니다. 담당 김 교수가 준혁과 서아, 그리고 대기실 한쪽에 떨어져 앉아 있던 민재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김 교수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민재 씨의 조직 6개 항원이 환자와 100% 일치합니다. 준혁이 깜짝 놀라며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이복 형제 간 전일치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의학적으로 기적에 가까워요. 준혁이 그 자리에서 동생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민재야, 정말 고마워. 서아가 민재에게 다가가며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재가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기증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며칠간 미뤘습니다. 간호사가 가져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동생을 다그치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서아가 혼자 민재를 찾아갔습니다. 카페테리아에 앉아있던 민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로서 부탁드려요. 민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우가 삼촌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민재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형이 당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요? 서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7년 전 형이 당신을 떠나보내고 매일 밤 술에 절어 있었어요. 그때 내가 형 방에서 우연히 봤거든요. 서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이 당신 사진 앞에서 울고 있는 거 말이에요. 민재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형에게 느꼈던 열등감과 질투를 아세요? 아버지에게 진짜 후계자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모든 잘못의 시작이었어요. 난 적자인 형처럼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서아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선택은 당신 거예요. 아무도 강요 못해요. 민재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서아의 손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로 형한테 빚을 갚는 거야. 민재가 펜을 들어 기증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서아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건 합의하겠어요. 시우를 살려주시니까요. 민재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서명 소식을 듣고 민재의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동생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재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됐어. 감동적인 건 사양할게. 하지만 민재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민재가 수술 동의서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의사가 수술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취 부작용, 출혈, 감염 가능성이 있어요. 민재가 잠시 펜을 멈췄지만 시우의 얼굴을 떠올리며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수술 당일 오전이었습니다. 민재가 수술대 위에서 마취되기 전 옆에 있던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형, 나 무서워. 준혁이 민재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 안 가. 두 형제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직전 민재가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준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나도. 준혁이 동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6시간의 조혈모세포 채취 수술이 끝났습니다. 채취된 세포가
즉시 시우에게 주입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설명했습니다. 생착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2주에서 4주가 걸려요. 가족 모두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민재가 옆에 앉아 있는 서아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애는 괜찮아요?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세포가 시우 몸에 잘 들어갔대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뒤 병실로 옮겨진 민재에게 시윤이가 찾아왔습니다. 삼촌이 형 구해준 거야? 민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삼촌도 가끔은 좋은 일 하거든. 시윤이가 가방에서 직접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삼촌과 형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잘 그렸네. 민재가 그림을 베개 옆에 세워뒀습니다. 이식 후 3주째였습니다. 시우의 혈액 수치가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생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거부 반응도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서아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준혁이 하늘을 향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시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 이제 학교 갈 수 있어요? 시우는 링거를 달고 있으면서도 시윤이와 병실에서 카드 게임을 하며 웃었습니다. 준혁과 서아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퇴원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민재가 몰래 시우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빨리 나와라, 조카. 민재가 나가려는데 시우가 말했습니다. 삼촌, 고마워요. 시우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가 잠시 멈춰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씩씩하네, 역시 내 조카야. 민재가 돌아서며 복도에서 마주친 준혁과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고개만 끄덕인 뒤 병원을 나섰습니다. 퇴원 날이었습니다. 시우가 병실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빠, 엄마, 동생, 그리고 민재 삼촌까지 5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시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준혁이 그 그림을 사진 찍어 민재에게 전송했습니다. 민재는 그 사진을 받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시우의 완치 판정 6개월 후였습니다. 서준혁과 서아는 아이들과 함께 한강이 보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쌍둥이가 뛰어다니는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삿짐 정리 중 서아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12년 전 대학 시절 준혁이 선물했던 손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준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 서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어. 두 사람이 낡은 편지를 함께 읽으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서아가 꿈꾸던 반찬 가게가 서울 마포구 골목에 개업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시우시운네 밥상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준혁이 정장 차림으로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준혁이 서툴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반찬 어떠세요? 서아가 주방에서 나와 웃었습니다. 당신 장사 처음이지? 가게 개업식에 박상무가 화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정년퇴직을 3개월 앞둔 박상무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회장님이 행복하시니까요. 준혁이 깊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처럼 모셨습니다. 평생 감사합니다. 박상무가 눈시울을 붉히며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박상무가 가게를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재는 서아와의 합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벌가를 떠나 작은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을 딴 선이테크였습니다. 추석 명절에 민재가 형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색하지만 조카들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시우와 시윤이가 외쳤습니다. 삼촌. 아이들이 달려들어 민재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민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거실에서 민재와 준혁이 맥주를 마시며 처음으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형, 그때 내가 형 자전거 부러뜨린 거 알아?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이제 됐어. 시우와 시윤이는 같은 초등학교 2학년에 입학했습니다. 시우가 반 친구들에게 자신의 투병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장래희망 발표에서 시우가 말했습니다. 아픈 사람 돕는 의사가 될 거예요. 시윤이가 소리쳤습니다. 난 아빠처럼 회사 사장. 시우와 시윤이가 장래희망을 놓고 티격태격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서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쌍둥이가 정말 밝아졌어요. 심리 상담도 잘 마무리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가족 4명이 12년 전 준혁과 서아가 처음 만났던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날리는 길을 걸으며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첫 만남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시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헤어졌었어?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해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어. 하지만 진짜 사랑은 결국 다시 만나게 해준단다. 준혁이 서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7년을 잃었지만 남은 평생을 찾았어. 아이들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쪽팔려. 아이들이 앞서 뛰어갔습니다. 캠퍼스 중앙 벤치에 앉아 준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7년 전 그날 비 오던 편의점 앞에서 다시 시작됐어. 서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12년 전 이 벤치에서 시작된 거야.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쌍둥이가 부모님을 양쪽에서 이끌며 외쳤습니다. 배고파요. 집 가요. 4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캠퍼스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새집 거실에는 제주도 가족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우가 퇴원 날 그린 그림도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형, 동생, 삼촌 5명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서아는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자. 준혁은 출근 전 아이들의 이마에 입맞춤하며 인사했습니다. 아빠 다녀올게. 평범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서아가 아이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준혁이 시우의 가방을 챙겨줬습니다. 시윤이가 우유를 마시며 떠들었습니다. 준혁이 잠시 멈춰 가족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서아의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시우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해요. 무슨 발표? 우리 가족 이야기요. 삼촌도 들어가는 거예요. 준혁이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하렴. 시윤이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나도 발표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요.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늦겠어. 빨리 준비해. 가족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준혁이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5명의 가족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며 준혁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7년의 공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하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해. 서아가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4사람이 함께 아파트를 빠져나가 각자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준혁과 서아,
그리고 아빠 없이 자란 쌍둥이들이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어 행복한 일상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오해와 착각이 소중한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은 결국 다시 만나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준혁이 아버지의 조작을 밝혀내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서아가 7년간의 상처를 딛고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내는 모습, 그리고 민재가 질투와 원망을 버리고 진정한 형제가 되어가는 변화까지, 무엇보다 시우의 병을 통해 가족이 진짜로 하나가 되는 과정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따뜻한 결말이었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